현대사회와 범죄 주제로 강의를 맡은 박기륜 총장입니다. 저는 경찰청에서 약 30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프랑스 리옹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국제범죄와 사이코패스 관련 범죄학을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에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매커리 대학교 개공교수로 대테러 센터에서 1년간 연수를 하였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조로 되어 있어 범죄는 어느 정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이어진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부터 오늘날 인공지능 AI가 이끄는 첨단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범죄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면서 크고 작은 피해를 일으켜 왔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시기 당시 인구 약 20만 명이었던 영국의 런던은 산업인구 유입으로 인해 200만 명까지 급속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도시의 급격한 팽창은 다양한 도시 기능을 마비시켰고 특히 불황자와 범죄자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당시까지는 국방을 맡고 있던 군인이 치안 업무도 함께 맡고 있었지만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이러한 필요 속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경찰 조직, 즉 폴리스가 후일 영국 수상이 되었던 내무부 장관인 로버트 필리 경에 의해 영국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 심리학은 인간의 범죄적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범죄 심리학은 법학, 심리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융합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18세기 후반 골상학에서 19세기 관상학, 20세기에 범죄 심리학의 기초가 다져졌고 오늘날의 현재 범죄 심리학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범죄 심리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세기 후반 독일의 해부학자였고 의학자였던 프란스 요제프 갈은 인간의 두개골, 돌출부를 분석하여 지능, 감정, 성격 그리고 범죄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뇌의 각 부분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여 그 크기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증의 어려움으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였고 신체 특징만으로 인간 성향 결정은 결정론적 사고의 문제점이 있음이 밝혀졌고 19세기 말 실험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달로 비판을 받으며 폐기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스위스 성 베드로 교회 목사이자 관상가였던 요한 카스퍼 라바트는
얼굴의 윤곽과 특정, 신체적 특징이 인간의 성격과 범죄 성향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눈, 코, 입 등 그 모양이 지적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사회적 성향 등을 나타낸다고 주장을 하였고 18세기에 나왔던 골상학과 결합하여 범죄자의 식별에 사용하였습니다. 뇌의 각 부분의 특징이 기능을 담당하여 그 크기에 따라 개인의 능력이나 성향이 달라진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과학적인 검증이 어렵고 주관적인 해석이 많다는 비판 아래 20세기 이후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달에 따라 폐기가 되었던 관상학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태리 로마에서 활약하였던 체사레 롬브로조는 의학자이자 해부학자였고 교도소의 검시관이었습니다. 그는 범죄자는 신체적 특징을 통해 식별된다고 주장을 하였고 가능하고 친화적인 태행한 존재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을 검시한 결과 그 범죄 성향은 선천적으로 결정되고 특정한 신체적 특징이 징표라고 주장을 하면서 범죄 인류학을 창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롬브로조는 범죄 유형 분류를 4가지로 나눴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생리적 범죄인, 정신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신병적 범죄자,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회적 범죄자, 그리고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정적 범죄자로 4가지 범죄 유형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범죄 인류학은 유전적인 요인만 강조하여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를 하였습니다. 외모로 구별하는 접근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고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비판 아래 그 한계점을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 인류학은 현대 범죄학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행질 인류학과 범죄 심리 연구의 출발점이라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과학에서는 폐기되었지만 범죄 행동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의 시초로 존경을 받고 있는 범죄 인류학입니다. 롬브로조 이후 범죄 심리학은 다양한 이론과 연구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는 무의식적인 욕망과 억압이 범죄 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그 가능성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스키너는 범죄는 학습된 행동이며 강화와 처벌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에밀 디르켄과 로버트 머튼은 범죄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뇌 구조와 신경 전달 물질이 범죄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신경과학적 접근으로 주장되기도 하였습니다. 골상학과 서양 관상학은 비과학적인 연구로 폐기되었지만 범죄 심리 연구의 초석을 마련한 이론으로 기초가 되었고 체사레 롬브로조는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 분석의 생리적 이론을 주장하였지만 현대 심리학에서는 환경적,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현대 범죄 심리학은 심리학, 사회학, 신경과학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행동을 연구하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일까요? 채식동물일까요? 아니면 잡식동물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생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본성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범죄학자들은 육식동물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며 거기에 따른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식동물에게는 없는 송곳니와 사냥감을 노리는 정면을 향한 눈의 위치를 보면 머리 양옆에 위치해 있는 눈을 가진
초식동물과는 구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사냥을 하던 휴렵시대부터 공격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송곳니와 정민을 향한 눈 등 육식동물의 DNA가 인간 내면 세계에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존재 사이코패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라고도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죄책감 없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매우 독특한 심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스토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이유가 있으면 말해봐. 범인을 잡은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다. 내가 너를 좋아하면 안 되냐? 내가 너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악마를 보았다. 난 마음이 없는 그들과 싸워야 했다. 표정이 없다. 동정심도 없다. 고통을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자라온 환경의 영향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감정적 공감 능력이 결여되고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매력적이고 지능적인 성격으로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통계학적으로 모든 문화권의 약 2%의 비율로 실제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권에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세계적인 뇌신경과학자인 UC 얼바인 의대교수인 제임스 펠러는 뇌구조와 기능, 정신질환, 범죄자의 심리 연구에 집중을 하였는데 특히 살인마들이 뇌구조를 연구하면서 자신의 두뇌 사진과 유사한 특징을 발견하고 연구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그는 어떻게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전형적인 특징을 발견하였습니다. 머리의 앞부분인 전두엽, 옆부분인 축두엽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뇌 스캔을 발견한 것입니다. 연구 결과 살인자의 뇌에서는 전두엽과 비정상적인 사람, 또 그보다 더한 사이코패스 뇌에서는 많이 함몰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축두엽 부분입니다. 정상인, 비정상인과 다르게 사이코패스는 축두엽 부분에서 많이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영역은 자제력과 공감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이코패스의 행동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년의) 괴물, 몬스터 인사이드, 뇌신경과학자가 마주한 진실은 연구를 위해 연쇄살인마들과 일반인들의 뇌를 스캔하는 도중 자료를 디스크, 블라인드 테스트로 연구를 하던 도중에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뇌의 스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누구인지 알아보니 그게 바로 제임스 펠런 자신의 뇌였던 것입니다. 정상인의 뇌와 사이코패스의 뇌 부분에서 축두엽 부분인데 많이 함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임스 펠런의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뇌였던 것입니다.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뇌 기능, 유전, 성장 환경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악행의 핏줄이 있습니다. 특히 조상의 계보에 살인의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의 연구에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단서를 제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1892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발생한 리지 버든 살인사건입니다. 리지 버든은 당시 32세의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는 자신의 계모와 아버지를 도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둘기를 도끼로 죽이는 등 잔인한 행태를 보였으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도끼 날과 피해자의 두개골 손상이 일치했지만 당시대의 미흡한 수사 기법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흉악 범죄를 넘어서서 한 가문의 유전적 폭력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소개한 제임스 펠런 박사가 바로 리지 버든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펠런 박사는 10년 동안 사이코패스 살인자들 PET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자의 뇌에는 전도엽과 축두엽의 특정 부분, 좌절엽과 공감대의 부분인데 뇌 영역 기관이 공통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성장 환경 또한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생물학적 부모 중 한 명 이상을 잃은 경우 사이코패스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상실은 정서적 지원의 결핍으로 이어져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이 또한 사이코패스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화로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또 형제간, 남매간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환경은 사이코패스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사회적 사이코패스인 제임스 펠런 박사가 범죄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따뜻한 가족 환경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였고 전반적인 긍정적인 환경은 친사회적 행동 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의 격려로 인지적 공감대를 개발하였고 의사가 되기까지 되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스 펠런 박사의 그 가족 사진입니다. 괴물의 10년, 몬스터 인사이드에서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라는 것보다도 보다는 더 친사회적인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더 나은 답이겠죠라고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로버트 헤어 박사의 진단표에서 반사회적인 특성은 보이지 않는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특히 세 아이의 아빠이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전과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아내와 세 남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 좋은 사이코패스라는 편이 가장 정확한 답일성 싶습니다. 친절하고 통찰력이 있는 부모님이 저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아보고 아들을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임스 펠런은 괴물의 10년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평가도구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R가 그 다음에 내영상 촬영, 행동평가, 자기보고식 검사 4가지 종류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는 로버트 헤어 박사가 주장한 20개 항목의 각 2점씩
40점 만점에 가까우면 사회코 패스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점은 주관적 평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 영상 촬영은 전두엽 편도체를 활동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내 영상 촬영 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과 또한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행동평가는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인데 피조사자가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실시되는 자기보고식 검사 또한 의도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그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라. 사이코패스의 방법을 이해하지 말고 피하라고 많은 범죄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였던 사이코패스의 사진들입니다. 이들이 방법을 이해하려 하지 말고 피하라고 상식이 안 통한다고 많은 범죄 심리학자와 범죄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안 통한다. 사이코패스 범죄자인 살인마 유영철의 모습입니다. 강남 지역에서 시작하여 부유층 노부부로부터 윤락 여성까지 22명을 살해한 유영철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촬영이 되었던 그런 것이었고 봉 교수도 넷플릭스에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비치하우스에서 제작하는 제작자였는데 한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산업화되기 시작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연쇄살인마들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사이코패스라는 개념 또 생소했던 시절에 유영철 체포 과정에서 한국의 수사 시스템의 허점을 끼워쳐간 담당 형사들과 유영철을 직접 면담한 1세대 프로파일러들과의 대화를 넷플릭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3부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살인마들 또는 레인코트 킬러라고 넷플릭스에서 찾아보면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도시이자 민생 치안 1번지로 불릴 만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치안 수호와 민감한 범죄 대응이 요구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강남 일대에는 연쇄살인, 유괴 및 강력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기존의 치안 방식만으로는 대응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선제적 예방과 실시간 대응을 위한 과학 치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강남경찰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2004년 8월 강남 CCTV 관제센터는 개관된 이래 화상 순찰, 항원 구출의 양방향 치안을 확보하였고 도주로 차단 및 수사 자료 제공 등의 활용이 되었습니다. 운영 성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였고 범죄 예방이 범인 검거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강남 경찰서 CCTV 관제센터를 찾아가니 효과 만점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강절도 43%가 감소하였고 사건 36건 해결, 100대를 추가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일본 경찰 연수단이 강남 관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방범용 CCTV가 국제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지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천안, 아산까지 CCTV 관제센터가
운영되었고 지금은 전국에 관제센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CCTV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와 경찰이 공동경비구역을 구축하였다. CCTV 설치 후 112 신고가 대폭 줄었고 주민 홍도가 높아 강남경찰서를 강남구청에서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당시 강남구청장의 모습입니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기룡 강남경찰서장, 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치안 시스템의 새 모델을 만들 것이다. 조선일보 논설입니다. 왜 우리 검찰, 경찰 수사는 CCTV만도 못한가?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조정하고 여기에 폐쇄로 TV,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에게 찍히면 반드시 잡힌다. CCTV 위력. 화면에 포착된 현금 탈취 차량 용의자도 화면에 나오자마자 바로 자수를 하였습니다. 사회코패스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사회적 방기 대책이 필요합니다. 범죄 예방과 범인 추적을 위해 CCTV 관제센터 설치 등 과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이 범죄자들의 성장 환경을 억제하여 보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만 년 전 수렵사회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인간의 공격적이고 사냥 중심의 DNA는 점차 잡식성, 공동체 중심의 DNA로 변화하여 왔습니다. 환경적인 유연이 인간의 행동 양식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환경적 요인으로 인간의 본성도 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성 또한 유전적으로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약화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과학 치안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으로 치유한다면 사회는 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과학 치안과 환경 개선의 결합이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공식을 통해 우리는 미래지향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대사회와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개론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